비도 오는데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죽집 안으로 들어선 남자의 행색은 누가 봐도 떠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해진 점퍼에 젖은 운동화, 며칠은 제대로 씻지 못한 듯한 얼굴. 그가 이 죽집을 찾아온 건 사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죽집 여자는 오래전 어린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온 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수조원대 그룹을 움직이는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오늘 이 만남이 복수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도 죽집 여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차도윤은 어린 시절 버려졌다고 믿었던 아들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엄마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그릇을 받쳐드는 여자의 손목을 본 차도윤은 눈빛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펴지지 않는 손목, 오래 망가진 사람처럼 굳어버린 어깨, 그리고 며칠 뒤 차도윤은 알게 됩니다. 그 상처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그가 상상조차 못한 세월의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과 하이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 오늘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비도 오는데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시외버스 터미널 앞 작은 죽집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의 행색은 누가 봐도 떠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해진 점퍼, 비에 젖어 축 처진 운동화, 바짓단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말리다 만 사람처럼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사람 같은 얼굴, 눈빛은 더 젖어 있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눈빛이라기보다 오래 참고 있다가 이제야 어떤 곳 하나를 겨우 찾아온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저녁 비가 터미널 지붕을 낮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젖은 바닥 위로 길게 번졌고 막차를 놓칠까 종종 걸음을 치는 사람들 사이로 버스 매연 냄새와 젖은 우산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잠시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한 발만 더 들어오면 될 텐데 왜인지 바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희미한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좁은 탁자 몇 개와 낡은 벽시계, 천장 귀퉁이에 오래된 선풍기, 그리고 안쪽에서 죽을 천천히 젓고 있는 여자 하나가 그 흐린 유리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윤복자였습니다. 차도윤은 젖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버린 사람이다. 그 생각은 이제 오래된 상처처럼 몸에 밴 문장이었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누군가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명절에 텅 빈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음속 어디선가 조용히 올라오던 문장. 나를 버린 사람. 그리고 오늘 그 문장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문을 닫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더 좁았습니다. 네 사람이 겨우 마주 앉을 법한 탁자 5개, 오래 닦아 반들반들해진 의자, 벽 한쪽에는 빛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한 귀퉁이에는 손님들이 두고 간 우산 몇 개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죽 냄새는 담백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허한 사람을
조용히 붙들어 줄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차도윤은 일부러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몸을 털어내듯 의자에 툭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금 차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수조원대 그룹을 움직이는 재벌회장. 언론 인터뷰에서도 실수 한 번 안 하고 회의 자리에서는 누구도 쉽게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 정장 한 벌만 걸쳐도 사람들이 먼저 길을 비켜주는 남자. 그런 사람이 오늘은 일부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 와 있었습니다. 비싼 시계도 뺐고 반지도 뺐고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름 모를 떠돌이처럼 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사람 하나 버린 여자가 이런 몰골의 남자를 보면 어떤 얼굴을 하는지, 경멸하는지, 밀어내는지, 못 본 척 하는지. 도윤은 그걸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죽을 졌던 복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른 어깨, 오래 쓴 앞치마, 검소하게 묶어 올린 머리. 처음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본 순간 곧바로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오래 그려왔던 얼굴은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뻔뻔하고 훨씬 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자는 그저 지쳐 보이는 손님 하나를 본 사람처럼 잠깐 멈춰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더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죽이나 하나 줘요. 말끝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예의도 없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놓으라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마디부터 살갑게 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참는지, 어디서부터 표정이 변하는지 처음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자는 대꾸 대신 도윤의 젖은 어깨와 흙 묻은 운동화를 한번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추우셨겠네. 그 한마디가 도윤의 미간을 아주 조금 좁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돈부터 묻거나 눈살부터 찌푸리거나 문 닫을 시간이라고 나가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자는 왜 여기 왔는지, 누군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김이 오르는 잔 하나가 먼저 도윤 앞에 놓였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빈속에 바로 뜨거운 거 드시면 속 버려요. 보리차였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먼저 갔지만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 굶은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러운 손길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속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연기겠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손님에게 잠깐 사람 좋은 얼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복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죽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큰 그릇째 내온 게 아니었습니다. 복자는 죽을 작은 그릇에 한번 덜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살짝 짚어보았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지 가늠하는 눈치였습니다. 급하게 드시면 돼요.
조금 식혀놨어요. 그 말과 함께 그릇이 도윤 쪽으로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 한 그릇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장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늘 저렇게 먹여온 사람처럼 저 손길이 너무 자연스럽지. 도윤은 일부러 표정을 굳혔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버린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죽 한 그릇 앞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됐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뜨겁지 않았고 목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삼켜도 괜찮을 만큼 딱 누군가가 식혀준 온도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어릴 때 뜨거운 걸 잘 못 먹는다고 양아버지에게 핀잔을 듣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들 다 먹는 국 한 숟갈도 꼭 식혀야 넘길 수 있었던 어린 날. 그때마다 괜히 더 성질부터 부렸던 기억. 그런데 그 생각은 곧바로 잘라냈습니다. 괜한 연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집 하는 여자가 손님 죽 시키는 게 뭐 그리 특별하겠나 싶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더 무심한 얼굴로 죽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자가 빈 그릇 하나를 옆으로 치우려다 손목을 살짝 비트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그 손에 꽂혔습니다. 손목이었습니다. 제대로 펴지지 않는 손목. 무언가 오래 잘못 붙어버린 사람처럼 굳고 비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을 받치는 어깨까지 자연스럽지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숟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복자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을 젓는 손놀림도 익숙했고 발걸음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한동안 그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가난 때문에 생긴 흔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다쳐 방치된 것 같기도 했고 한순간 크게 망가졌다가 제대로 붙지 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자기도 모르게 입안에 죽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여자가 뒤돌아선 채 죽을 젓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손은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어깨는 왜 저렇게 굳었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마음속 분노가 처음으로 한번 끊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유리문을 두드리고 죽집 안에는 김이 조용히 올랐습니다. 터미널 바깥에서는 막차 방송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차도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시험하러 온 건 가난한 죽집 여자 하나가 아니라 아직 다 알지 못한 세월 그 자체였다는 걸. 차도윤은 작은 그릇 안에 담긴 죽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죽은 너무 뜨겁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김이 다 빠질 만큼 식지도 않았습니다. 막 입천장이 데일 정도는 아니고 허겁지겁 삼켜도 목에 걸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딱 누군가를 오래 먹여본 사람이 맞출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도윤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숟가락 쥔 손에 일부러 더 힘을 줬습니다. 괜한 감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집 하는 사람이면 늘 하던 대로 한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 들어왔으니 장사하듯 챙긴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엔 사람 좋아 보이다가 조금만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죽을 한 입 든 뒤 씹지도 않고 바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이 이것밖에 안 돼요? 윤복자는 잠깐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무례한 손님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정말 고픈지 먼저 살피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모자라세요? 도윤은 속으로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쯤이면 눈치를 줄 줄 알았습니다. 값도 안 물어보고 들어와 놓고 무슨 말이 맞냐는 표정쯤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자는 정말 모자란 사람을 본 것처럼 조용히 되물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불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으면 더 줘요. 복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번에도 그냥 큰 그릇째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한 번 더 작은 그릇에 덜고 김을 조금 더 올리고 한 김 식힌 뒤 도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빈속이었나 보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도윤은 순간 대꾸를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래 굶다가 뒤늦게 들어온 사람을 보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괜히 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없어도 줘요? 복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적어도 그 정도 말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자는 죽그릇을 도윤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예요? 그 말에 도윤 가슴 한쪽이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겉으로만 사람 좋은 척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조금 더 보면 다를 거라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본색이 나오리라고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죽그릇 가장자리를 손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그릇이 살짝 기울며 죽이 탁자 위로 조금 흘렀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윤복자가 인상을 쓰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닦으라는 눈치라도 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은 없다고 도윤은 아직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주를 가져와 탁자 위에 흘러내린 죽을 조용히 닦고는 도윤 앞에 물컵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도윤은 괜히 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어요. 복자는 그 말에도 상처받은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고개짓 한번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비는 밖에서 여전히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죽 끓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화 한번 내면 편했을 겁니다. 눈살 한번 찌푸리면 쉬웠을 겁니다. 그래야 역시 그랬구나 하고 마음을 다시 단단히 세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쪽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죽을 더 거칠게 떠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탁자에 닿도록
괜히 손에 힘도 줬습니다. 작은 죽집 안에서는 그런 소리도 크게 울렸습니다. 복자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때 죽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젖은 작업복 차림의 기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고 신발 바닥에는 흙이 엉겨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기사에게도 도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먼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고 죽은 큰 그릇째 내지 않고 작은 그릇에 한 번 덜어 식힌 뒤 내어 놓았습니다. 아까도 커피만 드셨죠? 속 쓰려요. 이거부터 좀 드세요. 기사는 익숙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또 알아? 얼굴 보면 보여요. 오늘도 밤샘이에요? 예. 오늘은 더 길 것 같아요. 복자는 말없이 김치를 조금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울까봐 숟가락 끝을 안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구석자리에서 그 짧은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억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와서 보이는 사람 좋은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 반복된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둘이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의자부터 빼드리고 옷이 젖었다며 휴지를 먼저 건네고 죽을 내오면서는 꼭 한 번 덜어 식힌 뒤 천천히 드셔요 하고 놓아두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치를 집었다가 조금 맵다는 얼굴을 하자 복자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른 한 분이 복자 씨는 맨날 이렇게 챙겨하며 웃자 복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국자만 저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 안쪽을 가만히 깨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에게나 이러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묘하게 더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다면 오히려 더 미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미워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일부러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조금 뜸해졌을 때 의자에 기대 앉아 몸을 더 축 늘어뜨렸습니다. 말투도 일부러 흐리게 바꿨습니다. 나 오늘 갈 데 없는데. 복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나오겠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비도 오고 밖에 나가면 잘 데도 없어요. 복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는 얼굴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는 정말 거절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다시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도윤 예상에서 또 한 번 비켜갔습니다. 뒤에 작은 방이 하나는 있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자는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 창고 같은 데라 많이 좁아요. 그래도 괜찮으면 비는 안 맞고 주무실 수는 있어요.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초라한 손님에게 죽을 2번이나 내어주고 흘린 죽도 말없이 닦아주고 이제는 잘 자리까지 내어준다고 했으니까요. 도윤은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좁든 말든 지붕만 있으면 되죠.
복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집 뒤편 좁은 복도를 지나 나무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정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쌀포대와 종이박스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낡은 이불 두 채가 다른 한쪽에 개켜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만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바닥을 한번 쓸고 얇은 요를 펴고 낡은 베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쓰세요. 내일 날 개면 이불은 밖에 다시 말릴게요. 도윤은 그 방을 둘러봤습니다. 재벌 회장인 자신이 쌀포대 옆에서 자게 생겼다는 생각에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복자는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도윤 쪽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배고프면 말해요. 남은 죽 조금 더 데워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결국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어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도 서운한 기색 없이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손에는 작은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에 목마르면 이거 드세요. 뜨거운 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이름도 신세도 왜 이런 꼴이 됐는지도 묻지 않은 채 복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버린 엄마라고 믿고 찾아온 사람. 그런데 그 여자는 죽을 2번이나 시켜줬고 흘린 죽도 말없이 닦아줬고 비 맞지 말라며 작은 방까지 내어줬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이었습니다. 낯선 냄새도 났고 조금만 움직여도 상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편안해서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버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한 문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죽 한 그릇, 방 한 칸으로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는 없다고. 사람은 더 오래 봐야 하고 더 궁지로 몰아야 드러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끝내 잊지 못한 건 방의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예요? 그 한마디와 죽을 한 번 덜어 식혀내어 주던 복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차도윤이 눈을 뜬 건 햇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각, 사각. 새벽 공기를 가르는 빗자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 젖은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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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도윤은 잠깐 그대로 누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비를 맞고 들어온 사람의 잠을 그 소리가 억지로 깨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더 듣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일으켜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첫 차도 뜨지 않은 시간. 터미널은 반쯤 잠든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윤복자는 이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죽집 앞만 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시작한 빗자루질은 옆 가게 셔터 앞까지
버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까지 밤새 누군가 버리고 간 종이컵과 담배꽁초가 쌓인 구석까지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손목이 성치 않은지 빗자루를 길게 쥘 때마다 손목이 한 번씩 꺾였고 굳은 어깨는 빗자루를 밀어낼 때마다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전단지를 한쪽으로 모으고 비에 불어 터진 종이 상자를 발끝으로 밀어놓고 쓰러진 빈 병 하나까지 허리를 굽혀 직접 주워 담았습니다. 누가 보라고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생색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이었으니까요. 도윤은 문틈에 선 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건 왜 하는 거지? 자기 가게 앞만 쓸어도 될 텐데 왜 남의 자리까지 저렇게 쓸고 있지? 도윤은 애써 다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장사하려면 주변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누가 시킨 일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고 곧장 죽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가게 안불이 켜지고 소뚜껑 여는 소리와 물 붓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안으로 번졌습니다. 도윤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복자는 어젯밤 남은 죽을 데우지 않았습니다. 새쌀을 조금 더 씻어 넣고 호박과 당근을 잘게 다지고 멸치 우린물을 다시 올려 처음부터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계란을 삶고 한쪽에서는 김을 잘게 찢고 작은 반찬통에 김치를 조금씩 나눠 담았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건 아침 손님 장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복자는 다 끓은 죽을 큰 솥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꺼내더니 죽을 조금씩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 검은 매직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3번 승강장 경비 아저씨, 야간 청소 이모님, 뒷골목 폐지 할머니, 정비소 영수 아저씨, 새벽 첫차 기사님, 이름보다 먼저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적는 글씨였습니다. 복자는 마지막 통까지 다 담은 뒤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그 순간 굳은 어깨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통증이 올라온 듯 입술이 잠깐 다물어졌지만 그건 정말 잠깐뿐이었습니다. 복자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죽통들을 보자기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더는 못 참고 복도 끝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다 어디 갖고 가요? 복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경계보다 민망함이 먼저 스쳤습니다. 아, 깼어요? 마치 늦잠 자게 못했다고 미안해하는 사람처럼 말한 뒤 복자는 보자기를 한 번 더 고쳐 묶었습니다. 도윤은 죽통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장사하려고 만든 건 아니죠. 복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생색도 아닌 괜히 들킨 사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아침 거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왜 다 챙겨요? 복자는 대답 대신 삶은 계란 하나를 비닐 안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빈속으로 일 나가면 더 서러우니까. 그 말은 너무 평범하게 나와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도윤은 죽통들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돈도 안 될 텐데요.
복자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자기 말이 꽤 매정하게 들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상처받은 얼굴 대신 이상하다는 듯 가볍게 눈만 한번 깜빡였습니다. 다 돈 되려고만 하면 사람 마음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은 더는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복자는 주방 쪽을 한번 돌아본 뒤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주방에 물 끓여놨어요. 배고프면 어제 남은 죽 데워 드세요. 그리고는 보자기를 들고 터미널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선 채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래 다친 손목, 매번 한쪽으로 무너지는 어깨, 그 몸으로 새벽마다 죽통을 나르는 여자. 저 여자가 정말 아이 하나 버리고 돌아선 사람일까? 그 질문이 어제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한참 뒤 도윤은 결국 죽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자를 몰래 따라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저 죽통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터미널 옆 작은 계단 아래에서 복자는 먼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요. 조금 더 가서는 청소 카트를 끌고 나오던 아주머니에게 죽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제도 허리 아프다 했잖아요. 이거라도 뜨고 시작해요. 폐지 수레를 끌던 할머니에게는 죽통 말고 계란 하나를 슬쩍 더 쥐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바람 차니까 천천히 다니세요. 도윤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들을 하나씩 다 봤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복자가 돌아왔을 때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가벼워져 있었고 빈 죽통 몇 개가 안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복자는 죽집 문 앞에서 도윤이 아직 서 있는 걸 보고 괜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찬데 왜 나와 계세요? 도윤은 눈을 피한 채 물었습니다. 그렇게 퍼주면 남는 게 있나? 복자는 잠깐 도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슬픈 것도 같고 담담한 것도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는 거요? 복자는 빈 죽통이 든 보자기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비워서 돌아오면 그걸로 됐죠. 그 말은 참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돈 이야기를 했는데 복자는 배를 채운 사람들 이야기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복자는 죽집 안으로 들어가며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아침 공기 오래 맞으면 속 더 쓰려요. 마치 어젯밤부터 도윤이 늘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언젠가부터 이런 사람 하나쯤은 늘 챙겨온 사람처럼 도윤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유리문에 비치고 죽집 안에서는 다시 속 끓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침 차도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틀렸던 건 아닐까? 복자가 아침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집 안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점심때도 되지 않았는데 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이 어딘가 급히 굳어 있었습니다. 죽을 먹던 기사 하나는 숟가락질을 하다 말고 유리문 밖을 힐끗 보더니
괜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 온다. 그 한마디가 죽집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 손끝을 먼저 멈추게 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쯤 열려있던 셔터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금방 몸을 뺐고 터미널 쪽을 보던 청소 아주머니도 빗자루질을 멈춘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차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남자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집이 더 커 보였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몸에 검은 점퍼 지퍼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턱을 치켜든 채 누가 길을 막기라도 하면 바로 욕부터 나올 것 같은 얼굴로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덩치 큰 사내 둘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자가 민두식이구나. 민두식은 죽집 앞에 멈춰 서자마자 안을 들여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냐, 윤복자.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도 사람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복자는 죽을 젓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피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두식은 대답 대신 죽집 간판부터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비 맞아 바랜 글씨, 낡은 형광등 아래 걸린 복자죽집 4글자. 민두식은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라고. 복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시간? 민두식이 짧게 웃었습니다. 너한테 시간 준 게 벌써 몇 년째야. 죽집 안에 있던 손님 둘이 괜히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민두식은 그런 시선까지 다 즐기는 사람처럼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복자, 적당히 좀 해라. 죽집 하나 붙들고 평생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민두식을 더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다가와 복자 얼굴을 내려다보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애 기다리냐? 차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복자의 입술도 따라 굳었습니다. 민두식은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날 끝난 일을 언제까지 혼자 아니라 그러고 있을래? 터미널 무너진 날 다 끝난 거야. 너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죽집 안공기가 그 순간 더 차게 식었습니다. 복자는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손 손목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어깨는 힘이 들어갈수록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안 끝났어요. 민두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자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더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 찾은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당겨왔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못 찾은 거라고. 민두식은 그런 복자를 보며 혀를 차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못 찾은 거라고? 그리고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윤복자, 내가 놓친 거야. 내 손으로 놓친 걸.
세월이 다시 데려다 주냐? 놓친 거야. 그 한마디가 도윤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놓친 거라고. 도윤은 자기도 모르게 복자의 손목을 다시 봤습니다. 죽그릇을 들 때마다 이상하게 꺾이던 손목.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분명 오래된 상처를 품고 있던 어깨. 그 상처와 방금 민두식이 던진 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집 안을 한번 훑어보며 뒤에 서 있던 사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사람 데리고 온다. 그때도 안 비키면 내가 진짜 정리해 줄 테니까. 그 말은 협박이라기보다 이미 끝을 정해놓은 사람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 붙어 있던 사내들도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죽집 앞에 눌러 앉았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도윤은 처음으로 복자의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복자는 이내 천천히 돌아서 다시 죽솥 앞으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자를 들었지만 국자 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말, 복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들 이야기 같던데요. 복자는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솥 위로 김만 조용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죠. 복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집 문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버릇처럼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자리처럼. 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자는 그 뒤를 길게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자기 마음을 다잡듯 말했습니다. 그 애는 살아있어요. 내가 아직 못 찾은 것뿐이에요. 도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날 때까지 복자는 평소보다 말이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죽을 덜어 식혀내는 손길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이 도윤에게는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죽집 안불이 하나둘 꺼졌을 때 도윤은 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방 안에는 쌀포대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말이 자꾸 귀 안에서 되감겼습니다. 내가 놓친 거야. 놓친 거라고. 도윤은 양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겨울 새벽 터미널 앞 혼자 울고 있던 아이. 널 찾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 그때는 그 말이 곧 버림받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빠진 시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터미널, 굳어버린 손목, 끝난 게 아니라 못 찾았다는 말. 도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개 쏟아졌지만 도윤은 다른 건 보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비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접니다, 회장님.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 터미널 사고 기록 전부 찾아봐요. 전화기 너머로.
한비서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은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도였는지, 누가 다쳤는지, 그날 아이가 사라진 기록이 있는지까지 다 찾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시험하러 온 건 죽집 여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2해 동안 누군가 감춰놓은 진실이었습니다. 한비서의 전화가 온 건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죽집 안에는 늦은 점심 손님 2사람이 앉아 있었고 윤복자는 주방 안에서 죽을 천천히 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차도윤은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집 문을 밀고 나와 터미널 뒤편 좁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젖은 시멘트 냄새, 오래된 박스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출발 방송, 사람들 눈이 잘 닿지 않는 그 골목에서 도윤은 전화를 받자마자 짧게 물었습니다. 찾았어요. 한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한비서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해 전 겨울 새벽에 시외버스터미널 북쪽 상가동 일부가 무너진 사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상가 지붕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안쪽 점포 여러 곳이 함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윤복자 이름은요? 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단순 피해자 기록이 아닙니다. 구조 당시 상황 기록에 3살 남자아이를 품에 안고 빠져나오다 붕괴 잔해에 깔린 여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윤복자입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비서는 한 문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복자 씨는 아이를 안은 채 출구 쪽으로 뛰다가 무너지는 철제 구조물을 오른쪽 어깨와 손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아이 쪽으로 직접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 안공기가 그 순간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고 있던 몸을 천천히 똑바로 세웠습니다. 아이 상태는 질문은 짧았지만 목 안쪽이 메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조 직후 기록상으로는 아이에게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남아 있었고 보호조치 대상으로 분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도윤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를 버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뛰다가 몸으로 잔해를 막아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한비서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윤의 눈이 다시 떴습니다. 윤복자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손목과 어깨 쪽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다른 보호 동선으로 빠졌고 이후 보호자 인계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요? 예. 깔끔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고인 명단과 상가 권리 변경 서류를 대조해 보니 민두식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도윤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한비서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윤복자 씨 남편 명의로 묶여있던 상가 운영권 일부가
민두식 쪽으로 넘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정상금 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병원 기록 쪽에도 외부인이 보호 절차에 개입한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비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요. 윤복자 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직후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당시 진술서에도 아이가 살아 있었고 자기 손에서 사라졌다고 여러 번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버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번 스쳤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도윤은 입술을 벌렸지만 바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이 꽉 막힌 것처럼 숨만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목이랑 어깨는 사고 후유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초기 응급처치만 받은 뒤 제대로 된 수술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생활 기록을 더 확인해 보니 윤복자 씨가 이후에도 실종 신고를 꾸준히 갱신했고 전단 인쇄비와 사진 복사비, 아이 찾기 관련 지출도 여러 번 확인됩니다. 도윤은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죽집 문을 처음 열던 날 그는 복자의 굳은 손목을 보고 속으로 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그 손으로 식혀준 죽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그 굳은 어깨로 죽통을 나르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끝까지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손으로 젖은 벽면을 짚었습니다. 벽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한비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자의 사소한 말들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많이 추우셨겠네. 급하게 드시면 돼요. 아침 거르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때는 다 장사치의 친절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본색이 나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건 본색이 아니라 그 여자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한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추가로 더 확인할까요? 도윤은 한참 뒤에야 말을 꺼냈습니다. 끝까지 찾아요. 예. 민두식이 그날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서류를 건드렸고 아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끝까지 다. 마지막 몇 마디는 차갑게 들렸지만 목소리 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비서는 그 떨림을 못 들은 척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윤은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죽집 쪽 유리문 너머로 복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복자는 죽을 저으며 작은 그릇 하나를 꺼내 죽을 한번 덜고 한 김 식힌 뒤 손님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죽집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민두식 밑에서 심부름하던 사내 하나였습니다. 그 사내는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 선 채 소리쳤습니다. 윤복자 씨, 회장님 말 전하랍니다. 이제 시간 다 됐다고요. 다음엔 말로 안 한다고. 죽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죽을 먹던 손님 하나가 숟가락을 멈췄고 복자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사내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죽집 지키면서 사람 기다리는 것도 여기까지래요. 괜히 버티다 망신당하지 말고 알아서 정리하시랍니다. 복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선 사내를 바라보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할 말 다 했으면 가요. 사내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승합차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난 뒤에도 죽집 안공기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구석자리에서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직접 오지 않아도 이 죽집 안까지 자기 발처럼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다시 죽솥 앞으로 돌아갔지만 국자를 드는 손목이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민두식은 단지 장사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윤복자가 32해 동안 붙들고 살아온 마지막 자리까지 통째로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복자가 안쪽 방에 들어간 사이 도윤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멈췄습니다. 이불 밑에 반쯤 가려진 낡은 철제 상자 하나. 왜인지 모르게 눈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복자는 왜 그 상자를 늘 저 안쪽에 숨기듯 두는 걸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자는 늘 그랬듯 새벽부터 죽을 더 끓였습니다. 죽통 몇 개의 죽을 나눠 담고 삶은 달걀과 김치를 챙겨 보자기를 묶은 뒤 터미널 쪽으로 나갔습니다. 차도윤은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죽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안쪽 방에 들어가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의 방을 뒤지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저 상자를 늘 이불 밑에 숨기듯 둘까? 왜 볼 때마다 복자는 그쪽을 한 번씩 확인할까? 그 생각이 도윤을 끝내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은 안쪽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자의 방은 그가 묵는 좁은 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장롱 하나, 낡은 이불 2채, 벽에 기대 세워둔 선풍기, 창문 틈으로는 아침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비누 냄새와 죽집의 벤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지 않은 채 이불이 놓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이불 밑을 조심스럽게 들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파란색 철제 상자. 가까이서 보니 상자는 더 오래돼 보였습니다. 뚜껑 가장자리에는 여러 번 열고 닫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닳아 금속빛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열어야 하나? 여기서 멈춰야 하나? 하지만 결국 그의 손은 뚜껑 쪽으로 갔습니다. 철컥.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작은 아이 옷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조끼 하나, 손바닥 2개를 겨우 붙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오래돼 색이 바랬고 한쪽 끝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조끼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닐봉지에 가지런히 접힌 손수건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모서리에는 희미하게 자수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윤. 그 짧은 2글자를 보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 손수건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땀씩 정성 들여 수놓은 글씨, 오래됐지만 끝내버리지 못한 흔적. 상자 안에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 뭉치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실종아동 안내 전단 인쇄비, 사진 복사비, 후원금 납입증,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치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 수백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죽 한 그릇 값도 아까울 삶에서 윤복자는 그렇게 돈을 모아 전단을 찍고 사진을 복사하고 아이를 찾는 곳에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다시 상자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표지가 낡아해진 노트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장 위에 있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오래돼 노랗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복자의 반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터미널을 한 바퀴 돌았다. 혹시 내가 어디선가 걸어 들어올까봐 문만 자꾸 보게 된다. 도윤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다음 장. 도윤아, 경찰서에 또 다녀왔다. 다들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엄마는 아직 못 그만하겠다. 내가 살아있다고 자꾸 마음이 말한다. 다음 장. 도윤아, 오늘은 비가 많이 왔다. 비 오는 날이면 내가 더 걱정된다. 어디서 적고 있지는 않은지, 밥은 먹었는지, 누가 이불은 덮어줬는지. 자꾸 그런 생각만 난다. 도윤은 더 넘기지 못하고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 해, 2해가 아니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거라며 쓴 글, 20살이 되었을 거라며 쓴 글, 군대에 갔을 나이, 30이 넘었을 나이, 결혼했을지도 모른다고 적은 글. 윤복자는 32해 동안 매해 혹은 매달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써왔습니다. 상자 앞마지막 노트에는 비교적 최근의 글도 있었습니다. 도윤아, 요즘도 뜨거운 건 잘 못 먹을까? 어릴 때는 꼭 한 번 덜어 식혀줘야 겨우 먹었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았다. 도윤의 손끝이 노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죽을 덜어 식혀주던 손길. 그게 그냥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먹이던 습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믿으며 끝내버리지 못한 엄마의 버릇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노트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도 가슴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말도 막 했고 돈 없는 척도 했고 갈 데 없다고 눌러앉았고
이 여자가 어디까지 참는지 시험하겠다고 죽을 먹는 앞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32회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앞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복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노트를 덮고 영수증을 다시 정리하고 손수건과 작은 조끼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고 이불을 다시 덮고 방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난 곳이 있으면 복자가 눈치챌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비닐봉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한번 크게 삼킨 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잠시 뒤 죽집 문이 열렸습니다. 복자가 안으로 들어오며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쪽이 오늘은 좀 시끄럽네요. 도윤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자는 그런 도윤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자기를 내려놓고 손을 씻고 죽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작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죽을 한번 덜고 식히고 조용히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배 안 고프세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견딜 수 없이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죽그릇을 앞에 두고도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여자의 인내심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했고 돈 없다고 떠받고 잘 데 없다고 눌러앉았고 죽을 흘려가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복자가 한 일이라고는 죽을 한 번 더 덜어 식히고 보리차를 앞에 놓고 작은 방을 내어준 것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복수하러 왔다고 믿었던 며칠이 이제 와 돌아보니 자기 혼자 모른 채 엄마를 또 한 번 시험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본 작은 조끼와 손수건, 실종 전단 영수증, 보내지도 못한 글씨들이 자꾸만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윤복자의 죽집 구석자리가 편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차마 도망치지 못해서 앉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차도윤은 더 이상 죽집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복자가 작은 그릇에 죽을 한 번 덜어 천천히 식혀 내놓을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자꾸만 쑤셨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굳은 손목이 왜 저렇게 됐는지, 저 어깨가 왜 그릇 하나 들 때마다 아주 조금씩 내려앉는지, 복수하러 왔던 사람이 그 손 앞에 앉아 죽을 받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복자가 빈 그릇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을 때 도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자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늘 그렇듯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부터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숙인 뒤 죽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치고 없었지만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터미널 불빛은 그 위에 길게 번졌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발소리만 희미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목적지도 없이 걸었습니다. 승강장 앞을 지나고 편의점 불빛 아래를 지나고 매표소 옆 어두운 골목까지 갔다가도 자꾸만 다시 죽집 쪽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낮 철제 상자 안에서 읽었던 글씨들이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문만 자꾸 보게 된다. 도윤아, 엄마는 아직 못 그만하겠다. 도윤아, 어릴 때는 꼭 한 번 덜어 시켜줘야 겨우 먹었는데. 도윤은 한 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 안쪽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러 왔던 겁니다. 정말 아이 하나 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여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자가 내어준 작은 방에서 자고 그 여자가 시켜준 죽을 먹고 그 여자가 32해 동안 써온 편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터미널 뒤편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금세 다시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았고 걷고 있어도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 당장 죽집으로 돌아가 모든 걸 말해버리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당신이 기다리던 도윤이에요. 그 말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그 말을 끝까지 막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민두식이 아직 터미널 바닥을 제 집처럼 밟고 다니고 있었고 윤복자의 기다림을 비웃으며 죽집까지 밀어버리겠다고 윽박지른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터미널 시계탑이 전광판 시간이 한 칸 늦어질 무렵 도윤은 결국 다시 죽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불이 꺼졌을 줄 알았습니다. 문도 잠겨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자죽집 안에는 아직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윤복자가 홀 한쪽 의자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괜히 귀를 세우고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눈길이 먼저 움직입니다. 윤복자는 바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32해를 문만 보며 살아온 사람처럼 도윤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복자는 놀라기보다 먼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타박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걱정하다가 겨우 숨을 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솥뚜껑이 열리는 소리, 국자를 움직이는 소리, 작은 그릇을 꺼내는 소리. 잠시 뒤 복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그냥 내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그릇에 한 번 덜고 손등으로 열기를 가늠하듯 가장자리를 짚은 뒤 한 김 식혀 도윤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늦게 돌아다니면 속 비어요. 이거라도 조금 드세요. 도윤은 그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난 노트에서 읽은 문장. 도윤이는 뜨거운 걸 못 먹어서 꼭 한 번 덜어 식혀줘야 했다. 그 글씨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목 안쪽이 갑자기 꽉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도윤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복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도윤은 입술만 한 번 적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를 원망하면요. 복자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 날 놓쳤냐고, 왜 끝까지 안 찾았냐고, 왜 나 혼자 그렇게 두고 살았냐고, 평생 미워하고 있으면요. 복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버릇처럼 누가 올 자리를 확인하듯 잠깐 시선을 두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하는 게 맞죠? 도윤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복자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그랬으니까 그날 조금만 더 꽉 안고 있었으면 됐는데, 무너질 때 손에 힘이 안 풀렸으면 됐는데, 죽어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짓 하나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나를 미워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도윤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잠시 뒤 아주 조용하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도윤의 숨이 걸렸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아도 괜찮고, 나를 엄마라고 안 불러도 괜찮고, 얼굴 보기 싫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도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푹 숙여졌고 무릎 위에 올린 손등으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복자는 왜 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굳은 손을 들어 도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마치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복자의 무릎 가까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한 박자 늦게 그 낡고 거친 손으로 도윤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아픈 아이를 달래듯 울음을 꾹 참는 사람의 숨을 기다리듯 도윤은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깨가 자꾸 떨렸고 숨이 일정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그런 도윤의 등을 아주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 한마디에 도윤 안에 꽉 막혀 있던 것이 더 깊게 무너졌습니다. 복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이 남자가 32해 동안 자기가 문만 보며 기다려온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걸, 그런데도 또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으로 돌아간 도윤은 어둠 속에서 한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보다 훨씬 분명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민두식 관련 자료 전부 정리하고 재정비 집행 날짜 다시 확인하고 움직일 사람들 대기시켜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윤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차도윤이 복자의 손을 놓고 좁은 방으로 돌아간 그날 밤 이후에도 죽집 안은 겉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복자는 여전히 죽을 끓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작은 그릇에 한 번 덜어 식혀 내놓았습니다. 도윤도 여전히 해진 점퍼를 걸친 채 구석자리에 앉아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며칠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끝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복자가 잠든 뒤면 도윤은 죽집 뒤편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한비서와 통화하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집행 날짜 다시 확인해요. 민두식 쪽 사람들 몇 명 붙는지도요. 경찰도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해두세요. 한비서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만 짧게 보고했습니다. 재정비 명목 강제 집행, 모레 새벽입니다. 불도저 한 대, 강제 집행 인력 6명, 민두식 측 사람 셋 확인됐습니다. 당시 권리 이전 서류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실종 진술서 대조도 끝났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죽집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 희미한 불빛, 그 안에서 혼자 잠들어 있을 복자. 32해 동안 문만 바라보다 늙어버린 그 사람을 이번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죽집 뒤 작은 방에서 눈을 뜬 도윤은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공기가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먼저 들린 건 무거운 장비가 바닥을 누르는 둔탁한 진동이었습니다. 쿵, 쿵, 쿵. 이어서 사람들 발소리. 누군가 큰 소리로 비켜요 하고 외치는 소리. 철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거칠게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자는 이미 죽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문 앞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터미널 입구 쪽에서 노란 불도저 한 대가 천천히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완장을 찬 강제 집행 인력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쇠지렛대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철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빈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삶 하나를 통째로 드러내겠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으로 죽집 쪽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쉽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턱을 치켜든 채 걸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두식? 민두식은 죽집 앞에 멈춰 서자마자 간판부터 한번 올려다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오늘은 끝내자, 윤복자. 복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민두식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툭 쳤습니다. 왜 못해? 서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장비도 있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간판부터 떼. 강제 집행 인력 둘이 곧장 앞으로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다리를 끌고 죽집 간판 쪽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유리문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복자는 본능처럼 두 팔을 벌려 죽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민두식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복자의 굳은 손목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오른쪽 어깨도 힘이 들어갈수록 더 아래로 처졌습니다. 그래도 발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못 비켜요. 민두식은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윤복자, 죽집 하나 붙들고 평생 버틴다고 뭐가 달라져.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그애 기다리냐? 그 말에 복자의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민두식이 거칠게 웃었습니다. 32해를 기다려도 안 온 애를. 복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안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못 찾은 거예요. 민두식은 더 큰 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못 찾은 거? 윤복자, 정신 좀 차려. 그날 끝난 일이야. 내가 놓친 걸 세월이 다시 데려다줘? 복자는 죽집 문 앞에서 끝까지 비키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안 끝났어요. 민두식이 짜증 섞인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해? 밀어. 강제 집행 인력들이 더 가까이 붙고 불도저가 낮은 엔진 소리를 내며 조금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자와 불도저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해진 점퍼, 낡은 운동화, 며칠째 죽집 구석에 앉아있던 초라한 떠돌이, 차도윤이었습니다. 복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험해요. 비켜요. 하지만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도저 앞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섰습니다. 민두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새끼는. 뒤에 서 있던 사내 둘이 도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대지 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난 며칠 죽집에서 들리던 지치고 눌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상대를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내 둘의 걸음이 본능처럼 멈칫했습니다. 민두식이 그걸 보고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비키라고 했지. 도윤은 아무 대답 없이 점퍼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점퍼를 어깨에서 벗어 젖은 바닥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안쪽에는 어두운 셔츠가 단정히 드러났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잠시 뒤 터미널 건너편 도로 쪽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형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에는 한 비서가 있었습니다. 한 비서는 도윤 앞에 멈춰선 뒤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터미널 앞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복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째 자기 죽집 구석에 묵던 떠돌이 남자가 지금 한 비서에게서 회장님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두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죽집 못 건드려. 한 비서가 서류를 꺼냈고 옆에 선 변호사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민두식 씨, 32해 전 터미널 붕괴 사고 당시 참고인 진술 누락, 상가 권리 이전 과정의 불법 개입, 아동보호 인계 기록 왜곡 정황, 윤복자 씨 실종 진술 묵살 정황, 이후 상가 권리 및 정상금 탈취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형사 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두식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윤복자, 이래 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 걔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돌아서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아직도 상황을 다 따라가지 못한 얼굴로 죽집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굳은 손목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 물음 앞에서 도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복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 뜨거운 거 아직도 잘 못 먹어요. 복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목이 잠긴 채 겨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 덜어 시켜줘야 먹었잖아요. 복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예요. 복자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도윤이에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복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복자의 입술이 여러 번 떨린 끝에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했어요. 복자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32해 만에 처음으로 아들 얼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울지도 못한 채 입만 몇 번 달싹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도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복자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복자는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형사들이 민두식을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불도저 엔진이 꺼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강제 집행 인력들은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두 사람 귀에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한참 동안 도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그 짧은 말 안에 32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터미널 앞 죽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도 그대로였고 비좁은 탁자도 그대로였고 아침이면 솥에서 죽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복자는 더 이상 문밖만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정말 아들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아온 재벌회장 차도윤이 초라한 모습으로 엄마 윤복자를 찾아갔다가 끝내버림이 아니라 32회의 기다림이었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해는 길었지만 진심은 끝내 늦지 않게 닿았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나눠보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선생님의 마음에 조용한 빛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